안녕하세요. 상상 빌더입니다. 본 녹음은 타입캐스트를 이용하였습니다. 425번째 독서 요약입니다. 책 정보. 제목: 나는 이렇게 세 딸을 하버드에 보냈다. 저자: 심할경. 출판일: 2022년 7월 23일. 저자 소개. 저자 심할경. 한국에서 기독교 교육으로 석사 학위까지 받은 후 같은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하던 남편과 결혼한 뒤 남편의 늦깎이 유학을 계기로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다. 동양인 이민자였기에 사회적으로는 비주류였고 게다가 목회자의 가정이었기에 경제적으로도 넉넉지 않았지만 이 모든 것을 극복해냈다. 입시 컨설팅은 꿈도 꾸지 못했고 그 흔한 사교육도 시키지 않은 채 유명 사립학교도 아닌 일반 공립학교를 다닌 세 딸을 모두 하버드 대학교에 보낸 것이다. 첫째가 하버드에 들어가면서 시작된 최상위권 입시 성공 비결에 대한 주변의 질문 세례는 둘째와 셋째까지 하버드에 들어가면서 더욱 치열해졌고 또 구체적으로 바뀌었다. 이를 계기로 새 아이는 남들과 무엇이 달랐기에 하버드의 문턱을 넘을 수 있었는지 돌아보게 되었다. 매년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내로라 하는 인재가 모여드는 곳이 하버드이기에 세 자매는 최선을 다해 타의 추종을 불허하게 누구보다 치열하게 공부한 결과 절대 무너지지 않는 탄탄한 실력을 쌓아 모두의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 그렇더라도 단지 공부만 잘했다면 하버드를 향한 치열한 경쟁을 뚫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남들과는 다른 아이들만의 독특한 인생 스토리를 완성하도록 끊임없이 격려했고 사랑으로 보듬고 베푸는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인종해 용광로라는 미국에서 소수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더 나은 사회를 이끌어갈 사람이 되도록 가르쳤으며 책상 앞에 앉아 공부만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강조하며 다양한 경험을 쌓게 한 것이 주요했다. 책에서 얻은 내용. 유명 사립 고등학교 출신도 아니고 사교육도 받지 않았던 세 자매가 전 세계의 인재가 모여든다는 최고의 대학 하버드의 높은 문턱을 실력으로 당당히 넘어 화제가 되었다. 이 책은 혜민, 혜은, 혜성 세 자매의 감동적인 성장 스토리를 바탕으로 결코 녹록지 않았던 환경 속에서도 목표를 이루기 위해 실천했던 세 자매의 특별한 공부법, 동기부여, 자기관리까지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담고 있다. 이 책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파트 1. 아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부모의 태도. 1. 발견하는 사람. 아이의 재능은 부모가 처음 마주하게 된다. 2. 관찰하는 사람. 아이의 특성을 파악하고 속도를 존중한다. 3. 관측하는 사람. 한 걸음 앞선 노력이 아이의 기회를 연다. 4. 확인하는 사람. 아이의 현재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한다. 5. 응원하는 사람. 부모의 절대적 지지가 긍정적 자아를 만든다. 6. 해설하는 사람. 아이의 꿈을 함께 설계하고 구체화한다. 7. 행복을 주는 사람. 아이가 행복해하는 그 순간을 캐치하라. 파트 2. 아이 인생의 밑그림을 함께 그려라. 유아동 시기. 1. 아이의 신호에 일일이 정성껏 반응하라. 2. 자신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인지 깨닫게 하라. 3. 거짓말의 대가가 얼마나 무거운지 가르쳐라. 4. 아무리 큰 자유도 분명한 울타리가 꼭 필요한 법이다. 5. 세 딸에게 과자를 2개만 사주었던 이유. 6. 뿌리와 정체성이 굳건한 아이는 흔들리지 않는다. 7. 옳은 것을 구분하고 선한 일을 실천하는 아이로 키운다. 파트 3. 지금의 선택이 10년 후 미래를 바꾼다. 초등학생 시기. 1. 놀면서도 스스로 공부하게 하는 최고의 방법. 2. 아이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기 위한 주말 활용법. 3. 취학 전에는 영어를 가르치지 않았던 이유. 4. 인종의 용광로 미국에서 어우러져 사는 법. 5. 아이와 힘겨루기를 할 때 이것만은 지켜라. 6. 아빠와 엄마는 언제나 원팀이어야 한다. 7. TV, 게임, 스마트폰 언제부터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까? 파트 4. 가능성과 잠재력을 배가시켜라. 중학생 시기. 1. 스마트폰을 포기한 대신 얻게 된 것들. 2. 단일성과 다양성을 모두 경험해야만 하는 이유. 3. 사춘기라는 험한 산을 지혜롭게 넘는 법. 4. 아이의 열정과 꿈을 지속시키는 5가지 방법. 5. 공부만 아는 우물 안개구리로 만들지 말라. 6. 자유로움 속에 마음껏 창조하는 아이로 키워라. 7. 부모와 아이 모두 만족스러운 방학의 비밀. 파트 5.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끄는 리더로 키워라. 고등학생 시기. 1. 첫째 혜민이 이야기, 스스로 길을 개척해 나간 아이. 2. 둘째 혜은이 이야기, 글쓰기를 사랑한 독특한 아이. 3. 셋째 혜성이 이야기, 말보다 손과 발이 빠른 아이. 파트 6.
인생의 두 번째 챕터를 열다 세 딸이 경험한 하버드 이야기. 1. 대학 진학을 통해 부모와 아이가 배우게 되는 것들. 2. 하버드가 최고의 대학으로 불리는 이유. 3. 하버드를 졸업한 혜민이와 혜은이가 선택한 길. 부모는 아이의 재능을 발견하는 최초의 사람이다. 태어나서 가장 처음 만나는 인격체인 부모는 아이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가장 많은 스킨십을 나누는 사람이다. 셀 수 없이 많은 상호작용 속에서 서로를 알아가며 아이는 성장한다. 둘 이상의 자녀를 둔 부모라면 공감하겠지만 첫째보다 둘째, 셋째를 키울 때 아이를 파악하는 시간이 훨씬 짧아진다. 나 또한 새 아이를 키우면서 내 아이들을 알아가는 나름의 방법을 터득했다. 아이를 알기 위해 다양한 자극을 주었고 그 반응을 통해 아이를 파악했다. 아이와 있는 동안에는 한시도 눈을 떼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아이의 오감을 자극할 방법을 끊임없이 고민했다. 이런 노력 때문에 육아가 힘들기도 했지만 아이의 발달 측면에서는 훨씬 긍정적이었다고 생각한다. 부모가 주는 자극으로 아이는 경험의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이다. 이 말을 컴퓨터에 비유하자면 저장 용량을 늘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저장 용량이 작은 컴퓨터는 어느 순간이 되면 더 이상 파일을 저장할 수 없게 된다. 이처럼 아이의 용량이 작은데 섣불리 이것저것 가르치면 역효과가 난다. 어릴 때는 용량을 크게 만드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오감을 활용해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면서 경험을 쌓도록 만들어야 한다. 다양한 자극에 노출될수록 내 아이의 가능성과 창조성은 발견하기 쉬워진다. 이 과정에서 부모는 아이의 흥미와 관심사를 주해 깊게 관찰해야 한다. 나는 선행학습이 공부에 대한 아이의 호기심과 의욕만 꺾을 뿐이라고 생각했다. 어려운 공부를 미리 하기 위해 과외를 붙이기보다 학교 수업에 충실하도록 했다. 자기보다 더 잘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고 더 발전하고 싶은 마음을 느끼도록 했다. 수동적으로 학습하는 게 아니라 주제적인 자세로 학업에 임하게 해서 더 알고 싶은 게 무엇인지 스스로 말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작정 학원에 보낼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 배움에 갈증이 생긴다면 공부는 저절로 하게 되는 것이다. 결핍이 있어야 동기가 생기고 동기가 있어야 원동력이 되어 무엇이든 자기 힘으로 해보려는 의지와 노력할 마음이 생긴다. 이 과정에서 성취감이라는 기쁨도 느낄 수 있다. 따라서 양육에서는 어느 정도의 결핍이 필수다. 아이를 위해 무엇을 해줄까 고민하기보다는 무엇을 해주지 않을지를 고민하는 것이 현명하다. 나는 이것을 실천했다. 어떻게 하면 안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이가 어렵게 느낄까를 애써 고민한 부모였다. SAT를 위해 정말 많은 학생이 학원을 다니고 과외를 받고 고등학교 때 대부분의 시간을 공부하는데 투자한다. 중학교 때부터 학원을 보내는 경우도 보았다.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고등학교 시기는 거인이 되는 과정 중 초등학교와 중학교 때 발견한 재능을 발휘하고 더 심화시키고 그에 따른 성과물을 내는 시기라는 점이다. 그런 시기에 대입 준비로 시간을 낭비하고 다른 일에 써야 할 열정을 소비한다는 게 얼마나 비효율적인 일인가. 초등학교 때야말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넘쳐나지 않는가? 하지만 어떻게 해야 초등학생이 가만히 앉아 공부하게 할 수 있을까?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활동적인 시기이고 창의력이 자라는 이 시기에 앉아서 공부만 해도 되는 걸까? 여러 의문이 들 수 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하다. 다만 부모의 생각 전환이 필요하다. 원래 초등학교 아이들은 놀아야 하는 게 맞다. 재미있는 일들을 실컷 하며 즐거움을 느껴야 한다. 재미난 것은 오래 할 수 있고 하지 말라고 말려도 하는 데다 심지어 몰래 하기도 한다. 여기에 답이 있다. 아이가 이렇게 재미를 느끼는 대상을 공부가 되도록 만들면 된다. 공부인지도 모르고 재미있어서 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공부였던 상황을 만드는 것이다. 아이들 입장에서는 재미있는 것을 실컷 해서 좋고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들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고 공부를 시켰으니 얼마나 행복한가. 한 가지 조언하고 싶은 것은 아이들이 잠들기 전에 부모가 먼저 잠자리에 들지 말라는 것이다. 아이들이 공부를 하거나 숙제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까지 함께 깨어 있어주면 아이는 함께라는 안정감도 가질 수 있고 다른 생각을 할 여지도 가질 수 없다. 이 또한 부모의 정성이 필요한 일이다. 이런 것들이 일상처럼 익숙해지면 자기 절제 능력을 갖춘 아이로 성장할 수 있다. 부모가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아이가 어느 정도 절제력을 갖추었더라도 아이 스스로 결단하지 않고는 스마트폰 없이 살 수 없다. 부모가 강제하고 물리적으로 막는 것에는 분명히 한계가 존재한다. 아이가 스스로 결단할 수 있는 시기는 중학생 때까지라고 생각한다. 아이가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도 스마트폰에 대해 부모와 타협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인다면 그냥 사주는 편이 낫다. 이미 다 자란 아이에게 스스로의 결단 없이 강압적으로 맡기만 하는 것은 부모와의 관계만 악화시킬 뿐이다. 강압적 통제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다. 부모는 아이가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다니는 동안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철학과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이끄는 게 중요하다.
혜민이는 중학생 때 일찌감치 원하는 전공을 조사하면서 목표 대학도 찾아보았는데 그 학교들의 입학률이 10%도 채 되지 않아 대학 입학이 이렇게 힘들다는 현실에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예상보다 낮은 합격률에 놀란 것이다. 대신 그 덕분에 대학 진학과 관련한 현실 판단을 빨리 할 수 있었다. 이처럼 아이가 스스로 현실을 빨리 인식할수록 대학 진학을 위한 계획과 전략을 미리 좀 더 구체적으로 세울 수 있게 된다. 혜민이는 고학년이 될수록 더욱 열심히 필요한 부분을 찾으면서 학교 내에서든 밖에서든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해냈다. 결과적으로 혜민이의 철저한 시간 관리, 자기 관리, 대학 진학에 대한 빠른 현실 인식, 학교 안팎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을 계획하고 실천했던 것이 목표를 달성한 비결이었다. 자녀가 멀리 떠나 대학을 간 것은 곧 부모로부터의 독립이다. 자녀가 나를 떠난다기보다 내가 자녀로부터 독립하는 것이다. 아이가 막 태어나면 그 인생 속에서 부모의 자리는 크다. 점차 자녀가 자라면서 부모의 자리는 작아져야 한다. 그러다 대학을 가는 시기가 오면 자녀의 인생에서 나는 떠날 준비를 해야 한다. 대학은 자녀의 인생 속에서 떠나 독립하는 시기이다. 먼저 부모가 자녀를 떠나야 자녀가 부모를 걱정하지 않고 떠날 수 있다. 부모가 떠나지 못해 아이의 발목을 잡고 있으면 마음껏 자신의 의지를 펼치지 못한다. 에필로그. 세상의 모든 아이는 각자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동안 어떻게 하면 하버드에 갈 수 있나요? 특별한 비결은 무엇이었나요? 아이들의 스펙이 어떻게 되나요? SAT 점수는 얼마나 나왔어요? 같은 질문을 참 많이 받았다. 우리 부부가 대답을 하면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엄청난 권위를 가진 어록인 것처럼 하나하나 받아 적는 사람까지 생겼다. 한 집안에 한 명은 그렇다 쳐도 그게 둘이 되고 이제는 아이 셋 모두 하버드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건 분명 무언가 대단한 비결과 방법이 있겠다고 생각한 모양이다. 지극히 평범한 어쩌면 그 이하일 수 있는 환경에서 특별한 사교육도 받지 않았던 새 아이가 어떻게 하버드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미국 주류 사회에 진입하기도 힘든 소수 인종 출신의 이민자이면서 부모는 언어의 장벽과 문화적 어려움 앞에서 여전히 고생하고 있어 사회적 약자일 수밖에 없는데 말이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다르다는 차별성 덕분이었다. 우리 세 딸은 미국인과 달랐고 또래의 아이들과도 달랐으며 심지어 자매끼리도 서로 달랐기 때문에 세계 최고 대학교라 불리는 하버드에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었다. 우리 가정이 미국에 도착해 처음 정착했던 시골에서의 생활은 도시와는 달라도 무척 많이 달랐다. 당연하다고 여겨 큰 의미를 두지 않을 수 있지만 삶의 환경이 다르다는 것은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만일 우리가 미국 사회에 완전히 동화되어 정체성을 잃은 채 미국인으로 살았다면 우리 새 아이들이 하버드에 입학하는 일은 어쩌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 나는 아무리 미국 주류 사회에 끼어들고자 해도 미국인들은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렇기에 절대로 미국인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을 것을 가르쳤다. 오히려 생김새도, 피부색도, 말도, 문화도 다르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도록 가르쳤다.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서 권리를 정당히 누리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영어를 완벽히 구사해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을지라도 그들의 눈에는 이상할 정도로 영어를 잘하는 한내 동양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한국적인 것을 부각하면서 다른 아름다움을 보여주면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그들의 사고와 문화에서는 다르다는 이유만으로도 흥미를 느끼며 관심을 갖게 된다고 생각했다. 다른 우리를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자신보다 더 나은 점을 발견하면 존중하고 인정해주기 마련이다. 또한 이러한 아이들의 다른 점을 발견했을 때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일관성을 유지하려고 부단히 노력했다. 부모가 정한 원칙이나 소신을 흔드는 수많은 소리와 유혹이 참 많았지만 한번 정한 원칙과 소신은 양보하지 않고 지키겠다는 우리 부부의 의지가 새 아이들에게 는 안정감을 주었고 결국 각자의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입시 컨설팅은 생각도 하지 못했고 그저 공립학교에 보내면서 특별한 사교육을 시키지도 않았는데 새 아이들이 모두 하버드에 들어가게 된 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나로서는 다른 것으로 설명이 불가하다. 새 아이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것을 보면서 나의 사명을 발견했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과 사명을 발견하도록 돕고 더 좋은 부모가 되는 방법을 배우고자 하는 모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는 것 말이다. 그런 간절한 마음을 꼭꼭 눌러담아 이 책을 드린다. 이상으로 독후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